네, 이번엔 경제전망대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다양한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이번 주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화두가 역시 환율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 환율이 사실 영향을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 일반 투자자분들은 잘 못 느끼시니까 이야기를 안 하시다가 요즘은 이제 뉴스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적정 환율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또 많습니다. 그 상황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 경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옷이 너무 화려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경제의 모습에서 좌우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든지 이제 이 환율과 같은 가격 변수는 지금 말씀대로 경제 실상이 제대로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 보면 이렇게 최근에 발표했던 3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충격을 줬었죠. 그래서 한 전년 동기비 1.6% 성장은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 5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기가 발생한 지 4년 정도 되는 상태에서 1.6%의 성장이니까 과거의 1%대 성장을 기록할 때보단 그래도 좀 이렇게 성장률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었거든요. 아무튼 간에 당초 예상보다 성장률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 전체적인 예측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도 한 2% 중반, 내년에는 3%대 초반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사실상 이러한 예상치를 본다면 우리 원화가 이렇게 강세가 되는 현상은 상당히 좀 예상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어서 이것이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자, 사실상 경제가 요즘 둔화되고 있는 것이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삐걱덕거림에 불협화음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원화가 좀 말씀하신 대로 경제 상황에 맞으면은 조금 환율이 올라가면서 약세 안정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강세의 추세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것이 이제 환율과 같은 가격 변수의 조정 기능. 우리가 이제 경제학 책에서 많이 배웠던 프라이스 메커니즘 조정 기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 환율과 같은 가격 변수의 조정책이 교통 신호등 체제 보면 이 신호등 체제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 경제가 좀 안 좋으면 원화가 약세가 돼야지 수출 경쟁이 제고돼서 수출이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나야지 환율이 갖고 있는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보면 경제가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대로 간다면 수출이 안 좋고 경기도 더 안 좋으니까 결국 환율의 조정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 실상과 원화 강세 간에 왜곡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경제 왜곡 현상이 발생되는 데는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대변수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 역시 중심국가의 자국 통화에 대한 어떤 입장,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원달러 환율은 기준 환율이 달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선진국 중에서도 세계 기축 통화, 우리의 통화의 기준이 되는 달러의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미국은 3차 양적완화 정책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만 수출 산업의 고용 창출 기세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실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린 돈을 이렇게 시장에 그대로 방치하는 이런 태환 정치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의 우리 위안 시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같이 위안화가 상당 부분 강세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추정하는 기간에서 다릅니다는 위안화 가치가 1% 절상당 한국의 원화 가치가 1% 이상 더 절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위안화의 국제 과제로 인해서 위안화가 절상되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한국의 원화 가치가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강세가 되는 것이 크게 보면 우리 원화를 절상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자, 원화 강세의 배경과 또 요인도 짚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어떤 금융 위기가 뭐 내부적으로 있던 외부적으로 있던 원화가 약세를 보면서 환율이 이제 한번 많이 그 솟구치는 현상들, 그것이 뭐 일반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그 고통스럽지만 경제가 회복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 좀 볼까요? 예,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그런 차원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이때 아마 진행자께서는 1997년에 아마 나이가 몇 살 되셨습니까? 네, 제가 20대 후반이니까 이때 입문할 때입니다. 아, 입문할 때십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20대 후반이라면 기억력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때 아마 생사가 기억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당시에 그 외환위기가 첫 경험이기 때문에 한국의 외환위기가 한 10년 이상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가장 외환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했다. 이런 사례가 나온 데는 역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근목균당 같은 위기극복 의지. 이것이 이제 크게 해외 신뢰를 얻는 데에는 결정적 역할을 장했었고요.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국 자본 이탈돼서 국민들이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고통을 겪었지만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당시에 그 900원대 환율이 2,000원대 가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950원에서 다음 연도에 1,400원까지 하다 보니까 이것이 원화가 약세돼서 한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했던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는 IT 버블 당시에도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론이 있었습니다는 당시에 붕괴 당시에 그해 년도에 환율의 평균 환율이 1,130원에서 다음 연도에 1,290원까지 하다 보니까 이것이 IT 버블을 이렇게 빨리 극복했던 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래로 리먼 쇼크 당시에도 얼만큼 비관론이 많이 있었습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좋아하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500까지 떨어진다 해서 하나의 그때 뭐 인터넷 농객이라든가 이런 사람, 저는 뭐 농객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는 그래도 우리가 국제 부속소의 외환위기 금융위기 극복에 모범적인 사례를 했던 데는 역시 환율이 올라갔던 게 결정적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닥치고 경기 침체가 될 때마다 환율과 같은 프라이스의 조정 기능이 잘 작동해서 원화가 약세됐던 것이 한국의 경기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요. 최근은 그 신호등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성장률을 하향 수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과거 사례를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 그 어떤 위기가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외부에서 영향을 주든 위기가 오기 전에 통상적으로 보면 원화가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기가 오면은 원화가 급격하게 이제 환율이 상승하면서 약세가 됐고 위기를 이겨내는데 그 약세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는 강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조만간에 이 원화 강세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또 약세로 급격하게 환율이 쳐서면서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정책 당국자와 민간이 보는 한국 경제 전망과 지금의 경기 상황에서 체감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그 말을 만들어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새 지도부와 당선과 함께 최근에 경기 지표가 좀 다소 개선되다 보니까 미국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지 않느냐, 또 중국도 저점을 통과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공교롭게도 시기에 맞춰서 한국의 그 정책 당국자들도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상조하고까지는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최근에 화두가 됐던 것이 상조, 중조하고 진행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소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 이제 최고 정책 당국자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 뜻을 보면은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다가 하반기 들어서 경기가 좀 3, 4분기에 1.6%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그까지 충분히 반응해서 상반기 낮고 중반기에도 낮고 하반기는 올라간다 하는 이런 쪽인데요. 그러나 민간이 차원에서 보면 기업들은 어떠냐 하면 세계 경기 침체다. 그러면 교육 경기 어렵다. 지금 세계 교육 증가율이 1%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원화마저 경제 실상 이상으로 강세가 되다 보니까 채산성이 악화돼서 이중 부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온도차가 이렇게 굉장히 정책 단계에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영 계획을 짤 때는
민간의 온도차에서 어차피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자의 경제적 시각보다는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보울석 경영을 따고 위기 상시 체제에 맞게끔 대기업 회장님들이 일제히 위기 상시 체제에 맞는 이런 체제를 간다 하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정책 당국자와 그다음 민간인 간의 온도 차이를 좀 줄이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선 여부와 관계없이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사람들은 정책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까지처럼 양 인식의 갭이 있을 때는 서로가 좀 국민 앞에서 정책 당국자와 그다음에 온도차를 느끼는 민간이 서로 맞대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풀어가고 지금의 경기 진단에 대해서 서로가 입장이 다른 것을 좀 좁혀가는 이런 노력을 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이 좀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워낙 우리 경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강세가 되다 보니까 입방아 찍은 사람이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경기가 뭐 저점 이상으로 하면서 환율은 또 1,000원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약간 이율배반적인. 그렇죠, 이율배반적이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금리 차와 한차기를 보고 들어오지 아직까지 펀더멘탈이 좋게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아까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는 펀더멘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왜 올라갈까? 해외 시각적으로 왜 올라갈까 했을 땐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가장 가중치를 두는 게 재정의 건전성, 외화 유동성 측면 이 점은 좋게 평가받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좋은 상태거든요. 그럼 어떠냐 하면 결과적으로 금리차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국제 신용등급이 높다 보니까 그 자금이 금리차라든가 환차를 이용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일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0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환율이 1,100원이다 하면 약 100원 정도 환차익이 지금도 더 들이보더라도 네. 그런 시각대로 보면 환차익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의 지금 위안의 모습 볼 때는 10억 달러 정도 유입될 때 10원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100원 정도 환차익이라면 100억 달러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국 자본이 앞으로 100억 달러 정도 들어온다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2200, 2300 대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시각이 환율은 1,000 정도 떨어진다고 얘기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또 1,700 밑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말을 하기 위한 이런 쪽의 방송들이 많이 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저점 논의가 있는가 하면 또 환율은 또 떨어진다 얘기했지. 주가는 또 떨어진다 얘기했지. 시청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이렇게 경기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지 못할 때는 이렇게 혼란스럽게 얘기하는 이러한 측면의 시각들은 빨리 건져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금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는 대부분 다 이 자금들은 펀더멘탈에 근거하지 않는 금리차익과 한차익을 들어온다면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어질 때는 이 자금들이 밖으로 유출돼서 또 하나의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 들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금리 인상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금리 상태에서 자금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경기 상황만 조금만 호전시키면 그렇죠. 바로 금리를 올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냉키장도 2015년까지 근무합니까? 이게 교체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항상 그런 가능성이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이 방송을 할 순서는 저를 포함해서 사실상 모두가 현상을 정확하게 보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시청자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말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경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외국 자본이 왜 들어오는지 또 이론적으로 정확한 근거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상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는 저점이고 환율은 떨어지고 네. 주가는 떨어지고 또 중국은 또 지표가 조금 개선되니까 또 통과한다 그러지. 새 지도부가 당선되면 다시 경기 부양은 해서 경기는 잘 된다 그러지. 어떻게 기회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방송이라든가 이렇게 보더라도 그때그때 이슈를 만드는 것보다는 논리 정연하게 좀 시청자분이 좀 이게 해서 서로가 연결고리가 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현상을 보고 해외 시각을 좀 볼 필요고 정확한 이론적 근거를 해서 볼 필요가 있는 네. 이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미디어의 그 기능성, 기준을 잘 잡아드려야 되죠. 우왕좌왕 해버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같이 더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이 금융에서는 항상 쏠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환율도 네네. 너무 이제 속도가 빠르고 하락 속도가 빠르고 쏠리게 되면은 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늘 이야기하는데요. 개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개입은 사실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해이죠. 근데 이제 지금 워낙 또 이중고 부담이 되다 보니까 브라질처럼 환율 전쟁에 가담해야 된다. 어차피 세계 각국들이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쪽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목소리는 그만큼 민간에서 어렵다는 것을 정책당국자에게 좀 빨리 신속한 대응을 해달라 하는 천에서 이해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글로벌 환율 전쟁에 동참할 때는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최선성을 받쳐줄지 모르더라도 있는 게 많습니다. 대환경 의존한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일방이 뭐 책임을 진다 이런 측보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외환시장은 서로가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지금 우리 경제 여건이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도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는 외부적 요인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행태 변수에서 좌우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외부적 요인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의 경제에서 보면 정부가 과거처럼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선 정책당과 민간이 서로 이렇게 수평적 관계에서 이 문제를 극복해주는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책당국에서는 선물한 포지션 많이 가져가 두들겨 이런 식으로 어떤 측면의 이유는 해외 요인인데요. 어떤 우리 경제 주체에게 이게 감정적으로 어느 쪽은 이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외적으로 우리가 행태 변수에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완충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과 정부가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가 이것을 풀어가는 얼굴 맞대는 모습이 더 이렇게 그 위안에 풀어가는 데는 더 적절한 정책 대응이고 또 민간의 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금모으기 운동 아까 이야기하셨고 국채보상 운동도 과거에 있었고 국민의힘 단결된 힘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 풀뿌리 외환 보유고를 쌓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뭐 경제 민주화의 일맥으로 또 나오고 있는데 요즘처럼 뭐 달러가 쌀 때 한 번씩 뭐 달러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미래를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또 튼튼한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외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단기 외채가 급증하는 거에 대해서 당국이 경계 이야기를 했거든요.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부분도 경계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도 이렇게 항상 봐야 됩니다. 과거 우리가 대규모로 자금 이탈될 때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 자금에 잘 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박수를 많이 쳤거든요. 대외 환경에 특히 외환위기를 발생하는 측면에서는 외자에 대해서 선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외국 자본은 무조건 되고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그 자금이 이탈되기 전에 자금이 많이 유입됐던 것이 그거에 대해서 선호하다 보니까 외국 자본의 유입 속도라든가 이런 걸 조절하지 못한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환위기 겪어서 국민들이 많은 희생을 입장에서는 무조건 대그 외자는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외화의 유입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가? 또 외화가 들어오는 것이 이게 질적으로 건전한 건지 아니면 투기적 목적으로 한 건지 이건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모니터링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대응했다면 그 이후에 대규모 자금 이탈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당하는 또 다른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극복됐다는 이런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그 정책 대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 자본 들어와 해외 시각이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대목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하게 글로벌적인 만 상태에서 한국 경제가 특정 부분에 이렇게 평가 자태로 인해서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의 등급이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도 규제해야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자본 이탈에 따른 한국 경제라든가 증시에 미친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자본 이탈 부분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신경 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그 눈을 부릅뜨고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또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자, 경제 전망대 다양한 이슈 오늘은 환율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봤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께서 또 많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